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신거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오셔서 미국 금리가 10%, 국채 금리가 10%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리스키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점쳐주신 분과 함께 오늘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며가야 되는지 이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한국금융공학 컨설팅 그리고 유튜브 깊은 고찰의 투자 강의 김영철 연구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또 시간인데 네. 지난번에는 미국 국채금리 10%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사회 현상이나 앞으로 올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은지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식은 표정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네. 뭐 이게 보시면요. DBM이라는 게 있는데요. DBM. 예, 이게 그 배당 할인 모델이라는 모든 금융공학자들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바이블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디스카운티드 디비덴드 모델입니까? 배당. 반대입니까? 배당. 예. 디비덴드 디스카운트 모델이에요. 예, 예. 아하,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하튼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배당이 있고요.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은 그 확정 이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D 대신에 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가격이 바로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채권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이자율로 위에는 고정이니까 네. 이자율로 바로 그냥 매매가 합니다. 매매를.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당이라는 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이거 이론 가격이거든요. 이론 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가격 이론은 이렇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 배당이 1,500원이거든요. 이자율이 만약에 15%다. 네. 그러면 1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네. 그런데 이자율이 3%였다? 그러면은 5만 원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쵸. 이게 사실은 모든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파생상품 시장이나 아니면은 금융공학에서 다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5%, 7% 이렇게 10%까지 가게 되면은 네. 이건 뭐 재앙이죠. 부동산에도 재앙이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두려운데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한 20년 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나 그런 주식은 매달 한 주씩만 한 주에 맞죠 6, 7만 원이잖아요.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20년 후에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그런 가치관이 네. 지금 팽배해 있고 또 그걸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20년 전의 가치관이다. 투자 조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 한 20, 30년 동안은 기업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매년 이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계속 매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게 이자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하고 원재료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가 다 한 4, 50년 동안은 다 내려온 거예요. 그 기업들은 너무 행복했죠. 유가도 숫자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유가도 간 적도 있었고. 그렇죠. 몇 년 네. 전에 네. 그 상상을 초월했죠.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죠. 네. 1배럴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갑자기 제로에서 5%까지 7%까지 가 있죠. 네. 그럼 기업들은 한 10년 동안 이자 안 내다가 갑자기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원재료들 원재료 아시죠? 자연재난 때문에 계속 지구에 물이 없어지고 식량이나 그 대해서 계속 올라가요. 원재료가. 전쟁도 나고. 전쟁은 저는 인간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 보고요. 네. 위급하면 전쟁 그만둘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자연재난이라든지 이거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쟁보다는 이 지구적인 문제 이런 게 더 우리 기업들한테 지금 불리하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그 뭐 한국이 탄소 배출국 뭐 전 세계 개인 1인당 1등, 1, 2등 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 그 계속 ESG 비용을 기업들이 엄청 많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었죠? 네.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죠?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뭐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 그게 다 ESG죠. 환경의 어떤 문제 때문에. 환경 부담금. 그렇죠. 살짝 반대 의견을 내보자면 지금 좋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부분이랑 그리고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지금 자연재해랑 뭐 전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치고 자연재해를 말씀을 하시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간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자동화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 네. 예전에는 뭐 겨울철에는 여름 과일 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렇죠. 물론 당연히 지금은 뭐 온실 하우스에서 이런 것도 기르는 것처럼 오히려 수확량이나 그런 뭐랄까 생산성 측면에서는 자연재해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원자재 측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코로나죠.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이 환경 문제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한 3, 40년 만에 큰 우리가 말하는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네.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자주 일어나긴 하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700만 명 이제 죽었고 환자도 계속 지금도 우리가 그냥 개수만 안 할 뿐이지. 그 새로운 변종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의 발전 당연히 인정하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학의 발전이 감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대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게 특히 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들 뭐 옛날에는 한 지역에 한 개씩 생겼는데 지금은 네. 막 세 개씩 생기고 동시에 감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가 더 늘어나고 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전염병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국가는 계속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물론 이제 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ESG로 해서 부담을 시키겠지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금리랑 저런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는 쪽. 네, 구조적으로 뭐 지금 뭐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이번에 25% 월급 올렸잖아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25%라는 게. 근데 이게 아마 글로벌리 영향을 엄청 주죠. 그러면은 한국 기업도 임금을 많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럼 원자재가 올라가죠. 식료품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임금 올라가죠. 이자율 올라가죠. 기업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많이 깨질 것이다. 아마 지금도 많이 지금 시청거리고 있는 걸로 아마 계속 네. 보도가 되고 있죠. 그 갱매물도 많이 나오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10년 동안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쪽. 갈수록 힘들죠. 이게 왜냐하면 이자율이 제로로 안 가는 이상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예. 금은 뭡니까? 그래서 유일한 그래서 상품이 금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투자 포트폴리오. 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배당 1,500원 하잖아요. 1,500원을 한 20년 동안 계속 받는다고 해서 1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임대료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1년에 1억이면은 그 30년 동안 30억 받을 거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가격이 30억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미래의 모든 가치를 갖다가 미리 땡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가격이라는 게. 그런데 금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미래에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이나 뭐 임대료나 예, 이자나. 이자나. 그런데 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네요. 먹을 수도 없어요. 입을 수도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금은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금만큼은 모든 것을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수천 년 동안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모든 게 위험할 때 금 가격이 폭등합니다. 71년도에 금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포기할 때, 금을 포기했을 때, 네. 그건 이제 금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뭐 2000년도부터 뭐 우리가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금은 다른 거는 다 꼭지입니다. 왜냐하니까 꼭지라는 표현을 제가 그렸는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요.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죠? 이자율이 10%이다가 이자율이 지금 제로였잖아요. 10년 네. 동안은. 그러니까 이자율이 제로라는 거는 이 가격으로 치면은 이게 그냥 꼭지인 거예요. 워런 버핏이 왜 조롱을 들으면서 계속 주식을 파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꼭지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안 가는 이상은 그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분자가 올라가니까 이거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율은 더 오른다는 쪽으로 오르거나 뭐 오른 상태에 있거나. 아. 그래도 계속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 신용평가사들은 무조건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은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에서 몇 %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한 10% 정도 봅니다. 10% 정도? 나머지 90%가 남네요? 네. 뭘로 채울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요? 네. 오? 뭐 저는 굉장히 낯설어요. 왜 그렇죠? 브라질이라는 나라가요. 인구 한 2, 3억 되죠. 자원은 미국만큼 많죠. 네. 뭐 석유, 뭐 땅도 그 아마존의 그 비옥한 땅들 어마어마하고요. 네. 한마디로 그냥 남아메리카의 독일입니다. 독일. 비행기도 만듭니다. 기술력도 좋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자율을 10% 줘요. 국채를 갖다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이제 네. 그 물가가 높고요. 물가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회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빼고요. 다른 것 하면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0% 주는 거에 대해 저는 저 언제 10% 안 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브라질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옆에 있으니까 베네수엘라 옆에 있으니까 위험한 국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투자적으로? 투자적으로. 아. 투자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걸 한 자기 자산의 한 30%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브라질 국채는 왜냐면요. 30%. 이거는 매년 10% 이자를 주고요. 네. 비과세입니다.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이렇게 조세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세금을 서로 안 매깁니다. 연 10% 비과세 상품입니까? 예. 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 문제죠. 환율. 예. 환율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선이 환율입니다. 원하고 헤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러에 뭐 1,000원 하잖아요. 1,400원. 네. 그런 것처럼 1헤알에 2011년도에는 700원이었습니다. 650원. 제일 왼쪽에 보시면 검정색 선. 네. 650원 정도. 650원? 네. 여기. 맨 시작점을 시작점이요. 말씀하시는군요. 그래프의 시작점. 네, 650원 2011년도에. 정도. 그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헤알에. 207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네요. 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한 10년 동안 브라질은 북한이 되었고 네. 한국은 미국이 된 겁니다. 환율만 보면은. 원화 강세, 헤알화 헤알은 약세. 엄청 약세죠. 대폭락이죠. 헤알은. 근데 이게 돌아서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네. 초록색 선이 제가 그렇게 강조하던 그 60MA입니다. 거기 위로 또 올라갔네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게 거의 20년 만에 사실은 그 한국이 외환위기 때요. 1헤알에 1,800원이었습니다. 그 1,800원에서 지금 200원까지 내려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선. 보라색 선. 이게 이제 브라질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율을 변화하고 환율 변화를 감안한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이 400원에서 지금 600원 와 있죠. 그렇죠. 594원 넘었네요. 예, 이게 얼마냐니까 그러니까 2년 만에 수익률이 50%난 겁니다. 그죠? 400원에서 600원 갔으니까. 최근에 저는 제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질문을 좀 예리하게 드리기가 어려운데 브라질은 갑자기 최근 뭐 한 2, 3년 동안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급격하게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 가도에 진입한 건가요? 자원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전쟁 나면은 결국 이제 석유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이 있죠.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십니까? 신경 안 쓰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니까. 이제 그런 이유를 찾으면 이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지. 한번 매수하면 20년은 좀 이자만 받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연 10%.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지금 헤알이 260원 하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헤알이 500원 가 있네. 그러면 내 원금이 2배가 돼 있네.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기업은 망해도요. 국가는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주가는 사실은 쓰레기가 될 수 있는데 헤아라 국채는 달러 국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헤아라로 발행된 국채는 네. 매년 우리가 금은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네. 얘는 매년 10%씩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 제 집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라질 국채 그리고 원 헤알 환율 FX 변수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요거를 포트폴리오의 한 30%. 예. 금 10%, 브라질 국채 30%. 그 다음은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가채죠. 물가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구적인 상황입니다. 물가채 지금 작년 10월 달 9,900원에서 지금 11,400원 하잖아요. 이 물가채라는 게 일반 분들은 거의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물가채라는 게 선진국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에 반응한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물가채는 이자도 조금 주지만은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원금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00원에 샀는데 5%씩 10년 동안 올라갔다 그러면 50%잖아요. 물가가 10년이면은 내 원금이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다? 15,000원이 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물가채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이 현금 가지고 있으면 디스카운트 에펙트가 있으니까 물가채 ETF를 사놓으면은 현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현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네요.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구매력이라 하잖아요. 네. 구매력 상실. 내가 20년 후에도 계속 내 지금 재산으로 가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결국 물가 문제거든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보여주신 거 메리츠 인플레이션 국채 ETN은 한국 연동인 거죠? 한국하고 미국 두 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 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물가채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 생각하시는 거의 기조는 물가는 이전 같은 저물가는 잘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 그거는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은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 재미없지만은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채는 또 그래도 예외고. 10% 주니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현금처럼 구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가채. 요거는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요것도 한 10% 정도. 10% 정도. 네. 오케이. 그러면 한 50% 채웠습니다, 지금. 나머지 50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쓰레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을 그 일반 분들은 약간 뭐 워낙 그 분위기 때문에 저걸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 이미지상 투자 이미지상. 상품이. 그런데 얘가 왜 좋냐면은 얘가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은 보여드렸잖아요. 금. 네. 금이 지금 사상 최고가거든요. 얘는 지금 사상 최고가에 아직 못 가고 있는. 한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상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상스러운 존재가 오케이. 아니라 관심을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알트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그거까지는 조금 용인해 줄 수 있고. 네, 이더리움이 한 지금 400조, 300조 시장이거든요. 아, 사실은 뭐 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는 저는 그거까지는 괜찮고요. 거기까지는. 네. 더 보수적인 분들은 이더리움까지도 허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실생활에서는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게 이제 조건부 그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이더리움을 해야 되거든요.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좀 더 싸고. 네, 그것도 있죠. 네. 부차적인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도 역시나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금이라고 이라고 불리는 생각해서 비트코인도 요건 몇 퍼센트 정도? 이것도 이거는 뭐 한 5% 정도예요. 금의 절반 5% 정도? 나머지 45% 남았습니다. MMF죠. 네? MMF. MMF. 단기 국채. 아. 주식이 아까 우리 이제 ETF도 하나의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치 ETF나 또 채권도 ETF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죠? 이제 그런 ETF, 금도 ETF가 있고 그 ETF도 하나의 종목이잖아요. 주식 종목이죠. 네. 그런 걸로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MMF도 지금 그 우리 CD 연동 ETF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습니다. 그런 거. 지금은 이제 ETF로 그 주식 종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처럼 채권이나 금이라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네.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신용 미수 이런 건 많이 아, 들었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고요. 네네. 제가 투자 상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ELS, DLS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저는 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 복권 있잖아요. 로또 같은 로또 같은 거. 그거 기대 수익률이 50%입니다. 네. 내가 10,000원을 사면은 자기는 무조건 5,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팔이로 하잖아요. 그럼 50%그 손실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거는 복권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 50%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우리 사람한테 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데 ELS, DLS도 복권형입니다. 우리가 복권이 뭐죠? 걸리면 대박. 대박. 꽝 하면은 꽝. 근데 꽝 할 확률은 훨씬 아, 높고. 뭐 99%.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 나오는데 ELS, DLS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홍sen지수가 얼마까지 안 가면은 이자율 7%. 네. 아니면은 뭐 50% 손실. 이 똑같은 트리거를 가지고서 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는 국민들한테 큰 손실을 주더라도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그런데 이 ELS나 DLS는 이걸 민간이 만든 겁니다. 특히 외국계 뱅커들이 프라이싱도 하고 만드는데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개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대박을 치더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원래 구조적으로 받아야 되는 수익보다는 좀 더 적게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15% 원래는 15%인데 네. 내가 받을 수익이 네. 7%만 주는 거죠. 나머지는 나머지 8%는 아이비가 먹고. 예. 야. 이게 ELS 상품이나 DLS 상품이 7% 주네. 은행이 파네. 그 7% 안에는 8%의 추가적인
그 위험이 있다는 거. 그 7% 위험만 져야 되는데 내가 왜 15% 위험을 지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ELS, DLS 등 옵션형, 복권형 투자 상품은 쳐다보지도 말자. 그게 알겠습니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하시더라도 그 하이리스크에 맞는 리턴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하이리스크는 걸어놓고 미들 리턴을 주니까 요게 구조적으로 안 맞다,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전망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망이 맞아도 내가 원래 1,000원짜리를 2,000원에 사면은 네. 전망 맞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중요한데 이 ELS나 DLS는 뭐 DLF도 마찬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비트코인 한 5%, 금 한 10%, 그리고 브라질 국채 한 30%, 물가채도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 MMF. 예, 단기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 네. 좋을 것 같다. 뭐 들으시면서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고 그렇죠.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우리 소장님 의견과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또 경기 전망과 앞으로의 그런 정책 이런 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또 잘 한 가지 참고만. 또 한 가지 한 일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식을 하는 건 좋습니다. 주식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그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본능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본능이. 그러니까 내 본능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기는 게임을 해야지. 내 본능은 지금 그 지도록 태어났는데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본능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 해결책도 찾아낼 거잖아요. 그런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제 요즘 그 경제상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그분들이 아주 놀라운 진리들, 사람을 분석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걸 꼭 저는 혹시 기회 되면은 좀 말씀을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깊은 고찰. 깊은 고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소장님 모시고 또 소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금융공학 컨설팅의 김영철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